요즘에 글로벌 ESG 통상 정책과 규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풀어내면서 기업인 분들께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글로벌 통상 현안을 연구하고 또 이걸 어떻게 기업분들이 지원할지 고민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늘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 사장님들께 ESG를 해야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또 규제가 많이 생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이런 거시적인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오늘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연구가 보통 한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통상이라는 무역적인 어떤 규범 안에서 사회와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공급망이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주요한 산업군에서 어떤 영역들을 먼저 해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3가지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희 핸드북도 곧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평 ESG 센터하고 기업분들이 이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안에 한 40페이지 정도의 짧은 핸드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내용도 방대하고 그런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을 핸드북으로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저희가 UN SDG 협약이라든가 파리 기후 협정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나 활동들이 사회와 환경적인 가치에 이제 오리엔티드 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통상이라고 하면 FTA나 다자간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주요 사항이었는데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 협의체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방지 비공식 대화 같은 것들을 발족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환경 규범을 무역 규범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양자간 FTA 내용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추정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직접 이 생산품이 강제노동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내가 소싱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수입이 되고 내가 어디서 사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정보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들의 배경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내가 주요하게 팔고 있는 제품의 생산지라든가 또는 원산지 정도에 대한 정보와 소싱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인권 말고도 저희 탄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요즘 컨설팅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CBAM이라는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 비즈니스에 과연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미친다면 얼만큼 될 거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맞아요. 사실 이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는 19년 12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1년 7월에 초안이 나왔는데 또 거기서 올해 6월에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수정안 내용이 처음에 나왔던 내용보다 강화되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5가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최근에 수정안을 보면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리 품목에 들어간다 혹은 협력사로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탄소라는 어쨌든 정보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보면 일단 가장 쉽게는 내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나의 사업장, 나의 제품이 이제 탄소량이라든가 이제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검토하시고 정보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EU 공급망 실사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EU에서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즘의 동향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한다든지 기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 논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과장님이 얘기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감독 의무라든가 독일의 공급망 실사, 영국의 현대판 노예 방지법,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특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사 항목을 인권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로 넣으면서 이제 사업장이나 또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사업 관계사의 여러 가지 공급망을 검토하는 법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EU 공급망 실사법은 올해 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에요. 이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실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화면에 표를 보시면 EU 공급망 실사법에서 어떤 적용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크게 EU 영내 기업이냐 역외 기업이냐에 따라서 기업 규모 그리고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금 눈여겨볼 것들은 이제 고위험 산업군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 산업인데요. 아직은 이제 정확한 기준이나 이제 따져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사업장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유럽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거나 여러 가지의 산업군이 해당이 된다면 이런 법제화에 대한 공급망 실사 내용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럽 지침은 현지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코츠라에서도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시잖아요. 이제 6월 달에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시에 대해서 더 눈여겨 보게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ESG 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린워싱 이슈나 또는 ESG가 왜곡돼서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는 활동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고, 투명하게 이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품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코 디자인 그런 것도 어떻게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까요?
EU가 이제 지난 3월에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산, 유통, 판매자가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규정이라고 해서 어떤 수출 장벽이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기관이 수출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EU에서 강화하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에코 디자인 규정에 적응하다 보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고려하는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장애물이 아니고 기회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또 글로벌과 이제 국내외의 이제 대응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들으면 우리 기업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들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사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인테리어 및 건축 자재로 유명한 이제 홈디포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협력사와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ESG 경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들과 함께 그 친환경 자재와 친환경적인 상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제 구매의 밸류 체인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협력사들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실 뭐 한국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하면서 공급망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인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환경 인증이라든가 약간 반부패 또는 컴플라이언스 등등등 ISO에서 주고 있는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 사업장이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의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입장에서 통상에 관련된 ESG 관련된 이제 기업인들이 대응을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핸드북에서 그런 것도 담고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맞습니다. 저희 핸드북에서 그런 ESG 공급망 실사 체크리스트를 기업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업군별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수출의 주요 산업군인 4개의 산업군에 집중을 해서 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그리고 섬유 분야 이렇게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를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유망 산업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특히 섬유 분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EU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 기준 중에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 표 보시면 저희가 요 4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조금은 다른 점이 뭔지를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 제품 책임, 인권 노동, 안전 보건, 공급망 책임 관리와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 4가지 산업군에서는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업 대표님들,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공급망 실사를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모든 영역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산업군에서 위험하다라고 지정되고 있는 이슈라든가 피어 그룹들, 동종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역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파트는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산업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글로벌 밸류체인 또는 협력사, 글로벌 공급망 이런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협력사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 높은 산업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배기가스 어떤 정보의 어떤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 관리나 또 공급망 관리 체계 또는 협력사가 지켜야 되는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잘 정립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이슈도 공급망 관리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되는 부분들이 뭐 에너지, 화학, 철강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산업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행동 강령 규범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이제 환경이라든가 인권, 노동, 산업 안전보건, 윤리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핸드북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현안 이슈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핸드북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핸드북을 너무 홍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이제 화학 산업인 경우에는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화학 산업 특징상 여러 가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 산업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더 보셔야 되는 이제 부분들로 있고요. Together for Sustainability라는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고 또 글로벌 화학사인 이제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2030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제품 단계별로 이제 스콥 3에 대한 배출량 관리 이런 여러 가지의 경영 활동들을 이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분야는 저도 사실 아마 다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이제 RBA 관련돼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잘 몰라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이 RBA가 굉장히 좀 유명하고 그래도 잘 아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애플과 인텔을 비롯해서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전기전자 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조금 유명한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애플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애플의 협력사인 폭스콘의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또 인권 침해 실태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공장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모니터링 그리고 협력사의 어떤 작업 환경, 인권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또 이니셔티브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RBA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납품하거나 우리가 고객사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행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코드 오브 컨덕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냐에 따라서 공급망 관리를 어디에다가 방점을 둬야 되는지가 조금 특징들이 이제 보여지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섬유랑 의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 산업군도 공급망이 되게 복잡하고 인권 관련돼서도 가장 그 노동 이슈가 많잖아요. 다들 아실 수 있지만 좀 유명한 사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친숙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년 정도 전에 나이키 축구공을 만드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 유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섬유 산업계에서 이러한 아동 노동, 강제 잔업, 노동자 학대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섬유 의류 산업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산업과 다르게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작업 매뉴얼을 꼭 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산업계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상 영역, 통상 분야에서 ESG를 이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글로벌 이런 이슈들과 사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어떤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경영 전략을 세우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받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핸드북에 보면 이번에는 이 4가지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많이 대응도 하고 통상과 ESG에 대한 좀 약간 간극도 좁혀나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상과 ESG와 이런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기업인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4가지 산업 분야를 이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초석이 돼서 사실 앞으로 많은 어떤 정책 연구라든가 또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통상 그리고 ESG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전달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두 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 걱정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이슈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될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글로벌적으로 거시적인 부분은 흘러갈 테고 우리 기업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갈팡질팡할 때 코트라가 우리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고 많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트라랑 지평 ESG 센터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해 주시고 더 많은 핸드북 만들어 주시길 기대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